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벌써 이 통합과학의 마지막 40강을 수강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성실하게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요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마구마구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견하고요. 우리 친구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시작할 때도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우리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40강에서는요. 이 4단원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4단원에서는요. 우리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에너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했었는지 오늘 간략하게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랑 이 4단원을 묻고 답하면서 점검하는 날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이 4단원 선생님 저 이제 학습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40강을 수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요. 먼저 이 4단원, 대단원 마무리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선생님이요. 이 4단원을 보면서 이 4단원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그림들이 중요했었지 라는 것을 모아서요.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사진 바로 POTD 보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POTD는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재를 봐도 이 사진은 없죠. 왜냐면 선생님이요. 이 환경과 에너지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중요한 사진들과 개념들을 연결해서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인드맵도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면서 우리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이 마인드맵을 설명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대단원 마무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4단원의 공부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생태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우리 생물만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 생태계라는 건 생물적 요인도 있지만 비생물적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 환경 요인을 모두 합치고 나면 우리 그것을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물적 요인을 역할에 따라 조금 구분을 했었거든요. 광합성 통해서 결국에 생물체 내의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을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소비자, 다시 환경으로 돌려주는 분해자 역할에 따라 우리 친구들 먼저 생물적 요인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생태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빛, 공기, 물, 토양. 지금 한 가지 우리 같이 본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여기 온도가 빠졌네요. 라고 해서 온도까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는요. 우리가 본 강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또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생태계 평형이었던 거예요. 자, 생태계 평형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물의 종류 그리고 수 그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입니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이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의 형태 그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좋았습니다 라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 평형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은
생태 피라미드였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태계 평형을요,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 평형 회복을요, 우리 친구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시된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피라미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 생산자였고 위로 올라갈수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됐었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생태계에 일시적 교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먹이는 어떻게 돼요? 피식자의 개체수는 그렇죠. 감소하게 될 거고요. 먹이가 늘었어요. 얘네들의 포식자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포식자가 늘었으니 다시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선생님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감소했으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함으로써 결국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라는 우리 친구들은 생태계 평형 회복 원리를 이러한 피라미드 그래프를 피라미드의 사진을 보면서 이 생태계 회복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선생님, 생태계가 저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왜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평형이 깨지도록 계속적으로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능력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은 무엇인가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런 내용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꼭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지구의 기후, 어떤 온도, 이런 날씨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 좀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지질시대의 지구의 기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공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정하지 않았던 기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몇 가지의 포인트만 조금 집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생대에서는 그렇죠.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생대는 대체로 어땠나요? 그렇죠. 온난한 날씨, 그래서 빙하기 있었나요? 없었죠. 이런 부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생대에서는 그렇죠. 4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정하지 않았던 기후였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생물이 번성하기도 하고 혹은 쇠퇴하기도 하는 그런 생물의 쇠퇴와 번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같이 봤던 것은 그러면 이 지구의 에너지원, 근원이 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위도별로 단위 면적에 들어오게 되는, 흡수하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같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이 면적을 보면서 이 저위도에 훨씬 똑같은 면적, 단위 면적을 비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 지금 적도 부분을 한번 보시면 흡수하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뭐보다? 그렇죠. 지구가 내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내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이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그렇죠.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던 거고요. 그럼 고위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받는 양은 조금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내는 양이 많아서, 즉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여기 있는데 지구가 내는 에너지가 보다 위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 부족 현상,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다라는 부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남고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부족했었나요?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 그렇죠. 바로 선생님, 대기와 해수가 운동하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 보면 대기와 바닷물에 의한 에너지 운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대기가 운동하고 또 해수가 운동해요. 대기대수나 우리 해수의 흐름, 해류 같은 거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 대기의 순환 또 해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기대순환과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따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하나의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기대순환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예요. 몇 개의 순환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한 개였잖아요. 근데 지구는 자전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향력이라는 힘도 같이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순환으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에서 상승하게 되고 고위도에서 하강하는 기류가 나타났었죠. 그때 여기 옆으로 가면서 30도 부근에 하강하는 기류가 생겼었고 그럼 요렇게 하나의 순환이 우리 헤들리 순환입니다. 요렇게 공부했었어요. 또 여기 하강하는 기류를 따라서 땅으로 만나면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요렇게도 내려오게 되니까 지금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게 되고 그럼 요렇게 지금 두 개의 순환이 더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는 페렐 순환 그리고 여기를 극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건 어디의 흐름이었어요?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 그럼 지표면으로 따져보면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 했었죠? 각각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도에서 30도, 북위 30도까지 흐르는 그 바람의 방향을 우리 무역풍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편서풍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위에는 극동풍이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머릿속에 지금 각각 세 개의 순환에 의해서 어떠한 바람이 부는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 바다 위에서도 바람이 불게 될 테니까 그쪽으로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해류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무역풍이 계속적으로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걸 우리 같이 살펴봤던 것이 바로 북적도 해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서풍의 영향으로는 바로 북태평양 해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게 흐르다가 대륙을 만나면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저위도에 있던 해수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 해류의 흐름을 우리 난류입니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북태평양 해류가 대륙을 만나게 되면 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 이것은 우리가 한류로 보시면 되겠죠. 즉 난류와 한류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었고요. 본 강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특징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남반구에서는요.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부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큰 흐름에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라는 것이 결국 맞아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기도 공부하고 해수도 공부하면서 이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날까요? 그렇죠.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우리 같이 공부했다고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어떤 변화인지 알려면 평상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평양의 동태평양 쪽, 서태평양 쪽에 보면서 무역풍이 불게 되니까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해수가 이동하니까 그 부분을 저 밑에 있는 찬 해수가 올라와서 그곳을 채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는 찬 해수가 올라와 용승하게 되니 결국 여기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평상시였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원인이 무역풍이 약화되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밀어주는 힘, 바람의 그 세기가 약해지니까 그럼 따뜻한 해수가 조금만 이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선생님, 따뜻한 해수가 조금만 이동하고 그럼 찬 해수의 용승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쪽의 표층 수온이 0.5도씨 높은 상태로 6개월간 지속이 되면 우리 그때 엘니뇨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엘니뇨 각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경우에 지금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게 되면 용승이 강화되게 될 거고 이 동태평양 쪽의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라니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친구들 꼭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에너지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 종류들도 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요. 하나의 형태로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 표를 보면서요. 아, 선생님 저거는 제가 공부했던 그 에너지 전환이고요. 아, 저거는 그 에너지 전환이네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전기에너지, 핵에너지 이런 거 되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다고요. 그럼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때 우리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전지,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봤던 것은 그렇죠. 연료전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뭐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수력발전 봤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향되는 거 우리 태양전지 이용했던 태양광 발전이 있었어요. 그죠? 또 우리 핵에너지 한번 보시면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났었죠? 그때 열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죠. 또 핵에너지,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에서 빛에너지로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 선생님이 소비하고 나면 그 에너지는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아, 선생님 에너지가 전환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달라지지 않고 그 총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라고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그때 같이 예로 봤던 것이 보시면 전환 전에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것이 전환 후에 에너지의 총합과 그 총합은 같게 된다. 그것이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요.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이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그 총량이라는 것은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차피 보존될 건데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나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했으니까 왜 도대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에너지라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면 우리 친구들 정말 꼼꼼하게 복습을 잘 한 거예요. 자, 그 방향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 선생님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 혹은 열이라는 것이 1로 100% 전환될 수는 없었죠. 자, 우리가 그런 게 어떤 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 했었고 결국 에너지는 전환돼서 그 총량은 보존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에너지 형태들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약해야 해요 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 효율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때 열기관 작동 원리를 같이 보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열을 받아서 일하는 기관, 열기관이었고
였고요. 이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가 그리고 일로 얼만큼 전환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열 효율이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더 중요한 것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결해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의 전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던 것은요. 이 에너지가 결국 전환되고 전환되다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계속 손실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우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열 손실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바로 제로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에너지 제로하우스에서 이렇게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패시브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기술이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요. 우리 친구들은요.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조금 유용한 형태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발전 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에너지의 형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어떤 열 에너지도 있고요. 빛 에너지도 있고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 기기를 우리는 발전기입니다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바로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 면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 선속의 변화를 그렇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맞아요.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렌츠의 법칙도 얘기했었어요.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우리 유도전압에 대해서 정의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유도전압이라는 것은 이라고 했었죠. 방해하는 방향이었으니까 우리 그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 유도전압이라는 것이 유도전류라는 것이 뭐에 비례했었어요? 그렇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조금 이렇게 어렵게 우리 이 기호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발전기라는 것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다양한 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어요. 각각의 강에서는요. 어떤 에너지의 전환이었는지 발전 형식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세부적으로 살펴봤으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너무나 어렵게 전기 에너지 생산했습니다. 가정까지 최대한 많이 이 전력을 수송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것은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랑 이 얘기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 여기에 발전소에서 만드는 송전 전력이 있었죠. 맞나요? 이 송전 전력을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I로 같았고 이때 가정에 이제 보내게 되는 전력인데 중간중간에 이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 우리는 이것을 손실 전력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그 제곱에 이 송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곱해주면 우리는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것이 결국 가정으로 가는 전력이었기 때문에 얘를 최대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손실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을 보면서 우리 얘네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요? 각각의 요인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때 이 저항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 전류값을 줄여줍시다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그 전류는 요거죠. 그죠? 그럼 이 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결국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에너지 바로 1차 변전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전압을 높여요. 우리 그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승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승합하는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얘를 높여주게 되면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거의 제곱에 결국 손실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즉 전압을 2배 하게 되면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고요. 그럼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차 변전소에서 승합을 하게 되면 전력 손실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금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우리 2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안전하게 이제 다시 감압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전압을 변화시켜 줄 수 있나요? 변압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변압기에서 그 코일의 가문수의 전압이라는 것이 비례했었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반비례했었다라는 식, 우리 각각의 의미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봤으니까요. 반드시 변압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과 같이 함께 전기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에너지라는 것을 핵융합과 핵분열로 조금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얘기하면서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거 태양의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데 그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질량이 감소하게 되어 우리는 그것을 질량 결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 질량 결손된 만큼 광속의 제곱을 곱한 그 에너지 양이 방출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반드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그림 POTD로 뽑았던 거니까 이 그림 보시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어떻게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방출되는가 이 부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핵융합이었다면 우리가 핵분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핵분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핵분열, 핵발전에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료는 우리 우라늄이었죠. 그죠? 이 우라늄이라는 것이 그렇죠.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났다고요. 따라서 얘 느리게 만들어주려면 누구 필요해요? 그렇죠. 감속제 필요했었어요. 자, 그러면 핵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핵분열 일어나게 되면 2-3개의 중성자를 같이 방출하게 됐었고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그거 맞아요. 연쇄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과량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거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성자 흡수하는 장치, 그걸 우리가 제어봉이라고 했었던 거죠. 즉 감속제와 제어봉을 가지고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가 바로 원자로였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봤던 것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풍력 발전, 조력 발전, 또 파력 발전, 태양광 발전 다양한 발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를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했더라. 즉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 방식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만 좀 간단하게 보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전자를 얻는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친구들 이 4단원에 대한 내용, 핵심적인 것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는요,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요, 같이 우리 친구들이 빠진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고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A와 B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 이제 생태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생산자에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생산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 빛에너지를 받아서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는 선생님 이거 빛에너지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빛에너지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생산자도 자기가 살기 위해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호흡하게 되면 우리 열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라는 이야기 했으니까 이 니은은 열 에너지다 라고 우리 친구들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에너지가 바로 A라는 1차 소비자에게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B는 바로 2차 소비자입니다. 라는 정보를 우리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요, 이 생태계의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래요. 자, 그럼 우리 A를 지금 빛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비생물적 환경 요인 맞네요.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을 먼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빛 에너지보다는 적고, 그리고 니은 바로 열 에너지보다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 받아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니까 받게 되는 빛 에너지, 기억보다는 적은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것이니까 니은보다는 많은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보다는 적은 것, 여기 생산자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억보다는 적은 거고 니은보다는 많다라고 우리 친구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A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그럼 우리 A를 뭘로 찾았냐면 1차 소비자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수가 감소하게 되면 B의 개체 수는, 지금 2차 소비자는 자기의 먹이가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2차 소비자의 개체 수도 줄어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 친구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거나 틀렸다면 반드시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특별히 선생님이 그 강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의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같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한 문제고요.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에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와 자전할 때의 대기 대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전할 때 두 개를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자전하지 않을 때는 지금 가와 같이 하나의 큰 순환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전하기 때문에 얘가 세 개의 순환으로 나타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생님 자전하지 않을 때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는 자전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보시면 지금 적도 부분에서는 지금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이런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전하게 되면 세 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됐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이 지표면의 바람의 이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무역풍,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편서풍, 그리고 극동풍까지 우리 친구들 이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적도에서 상승하고 극에서 하강하여 한 개의 순환을 이룹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는요, 자전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적도에서 상승하고 극에서는 하강하여 한 개의 순환을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옳은 보기. 나의 중위도 지상에서는
그러면 중위도는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반드시 여기 바람의 이름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중위도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불었었나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친구들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면요. 가와 나는 모두 적도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돌아가 보면요. 가와 나 모두 적도에선 어떻게 됐었어요? 얘가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따라서 디귿이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대기가 순환하는 이유? 그렇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었고 결국 이렇게 대기가 순환하는데 바다 위에서도 바로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가 해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우리 해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대기의 순환과 해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그림 가와 나는요. 평상시 그리고 엘니뇨 발생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때가 평상시고 어떤 때가 엘니뇨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가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무역풍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무역풍에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근에 지금 찬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게 될 거고 여기는 좋은 어장이 생성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뭘로 공부했던 거예요? 얘가 평상시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엘니뇨를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무역풍이 약화되는 것이 원인이었다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그만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봤더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0.5도씨 높은 상태로 6개월간 지속되는 바로 나가 엘니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우리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 근데 우리 가를 뭘로 찾았어요? 그렇지, 평상시로 찾았거든요. 그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엘니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나에서는요, 서태평양에 홍수가 발생한대요.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지금 서태평양 쪽에 보면 나에서 서태평양이니까 지금 여기에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날씨가 오히려 가뭄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홍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번 틀린 보기. 나에서 페루 연안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대요. 근데 나는 뭐예요? 엘니뇨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0.5도씨 높은 상태로 6개월간 지속이 되는 거니까 좋은 어장이 생성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죠? 왜냐면 용승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가보다 나에서 페루 연안의 강수량은 더 적다. 그럼 페루 연안의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하강 기류고 여기에는 상승 기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훨씬 더 강수량이 많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서 훨씬 더 강수량이 많다. 그럼 가보다 나에서 페루 강수량은 더 많습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적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4번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면요. A 해역과 B 해역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에 지금 가는요. 평상시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고 나면 찬 해수가 용승하게 될 거죠. 따라서 여기는 찬 해수, 여기는 따뜻한 해수니까 온도차가 크게 나요. 근데 얘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찬 해수의 용승이 약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 차이가 가보다는 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태평양 쪽의 표층 수온이 0.5도씨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가의 수온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되어야 하니까 가의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원인이라는 것이 무역풍, 강화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각각의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는 각각 화력발전과 핵발전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그림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자로가 뭐예요? 감속제, 제어봉 이런 거 이용해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A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핵발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연소시키는 거 보니까 얘가 화력발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결국 여기 둘 다 모두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그 열에너지 가지고 그렇죠. 물을 끓였어요. 그러면 증기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결국 이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가 핵에너지였고요. 그리고 B가 화력발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화력발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는 우리가 핵발전으로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은 일단 틀린 보기. A, B 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근데 화석연료 사용하는 건 당연히 화력발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A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A와 B 모두 수증기로 그러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그 방식, 발전 방식이었으니까요. 우리 친구 둘 다 해당되는 보기로는 우리 친구들 디귿을 고른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핵발전,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수력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발전 방식에서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발전을 완전히 다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 체크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에너지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2인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차 코일에 연결된 전원의 전압은 볼트다, 이렇게 1볼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값은 지금 R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문수의 비가 나왔어요. 우리 변압기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결국 가문수의 비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전압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반비례해요.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문수가 지금 1대2라는 건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얘가 1대2라는 건 지금 1차 코일의 전압이 얘가 V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얘가 1대2가 이게 지금 1대2가 되려면 이 위에가 2볼트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볼트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전류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류는 반비례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I2가 지금 R분의 2V입니다 라고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의 2배잖아요. 저기는. 그죠? 2배. 그러면 R분의 2배 하면 4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여기는 R분의 4볼트가 구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문수를 가지고 전압도 비교할 수 있고 전류의 세기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전력이 양쪽이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저항에 걸린 전압은 우리 2볼트인 거 앞에서 찾았었다고요. 그럼 얘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볼트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 맞는 얘기. 그런데 얘가 전류의 세기는 2대1이었기 때문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2배를 해서 R분의 4볼트가 됐었다라는 부분 골라주시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런 변압기나 혹은 전기 에너지 또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그 내용까지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왜 그러한 식이 유도되었었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 푸는 그런 방법들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핵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불안해져서 얘가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성자겠죠. 중성자를 방출하게 되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억이라는 걸 일단 중성자로 찾았네요.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자 기억은요, 중성자입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크립톤에 포함된 중성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물질이 뭔지 잘 모르더라도 무슨 얘기했냐면, 선생님, 여기에 얘가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에 해당하고 그 위에 여기 질량수가 되는데 결국 여기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더한 것이 질량수가 되니 여기에 있는 중성자 수는요, 지금 56개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6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방출된 에너지는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나 모두 다 질량 결손이 있었고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는 부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극에서 어떠한 기체를 공급하는가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기체 공급하는 것이 마이너스 극이었고 이 극에서 우리가 산화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플러스 극에서는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기억, 니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방향을 보시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기억을 통해서 지금 기억의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고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니까 이 니은이 바로 전류의 방향일 거다라고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앞에서 전류의 방향 지금 뭘로 찾았어요? 니은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양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근데 우리 수소 기체 공급해 주는 것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음극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극. 그런데 지금 양극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에서 수소이온, 이거 지금 양전하가 되겠네요. 그럼 이동 방향은 당연히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양전하의 방향과 같은 것이 맞겠죠. 그래서 디귿이 옳은 보기가 돼서요. 우리 친구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다양한 문제들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요. 이 4단원 완전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POTD 사진 보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환경과 에너지에서 선생님께서는 저런 키워드에 저러한 사진들이 중요하다고 뽑아주신 거군요. 저 이 사진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라는 우리 친구들의 해석과 설명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 사진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꼭 우리 친구들 수강후기에 같이 한번 남겨주면서 소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우리 친구들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면 우리 친구들은 이 4단원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리 친구들의 마인드맵도 같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4단원을 완전히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풀었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스스로 조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선생님 풀리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강으로 돌아가셔서 그 개념들을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신 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문제풀이로 더 단단하게 개념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1강부터 마지막 40강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40강까지 끝까지 완주한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